네 가지 공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경매 절차 분석, 절차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분석. 세 번째, 그렇죠. 물건 분석. 네 번째, 그렇죠. 만나고. 사후 처리가 뭐뭐 있어요? 그죠? 내보내고, 이제 낙찰받고 내보내는 거, 명도. 명도가 이제 주죠. 근데 또 하나 있어. 낙찰받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잔금 내는 거.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잔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 그 대출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몇 프로 나오냐. 요거는 언제 알아봐야 되겠어요? 낙찰받고? 전에 알아봐야지. 그죠? 네. 전에. 2차 전에 대출. 여기도 대출. 그 대출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낙찰받으면 부동 쪽에서 많이 명함도 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미리 알아볼 수는 없나요? 그냥 그쪽 거기서 미리 알아보셔도 돼요. 거기 가면 많이들 계시나요? 네, 많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지난주에 못 오셨네? 주일 때는 네. 오시면은 많이도 줘. 물어보시면 돼요. 네. 꿀템이 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자, 잔금 납부자. 자, 여기 사후처리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후처리 이거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경매를 하는 목적이 왜 한다고 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 이 물건 낙찰받았으면은 수익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야 되고, 매각해서 차익을 보려면 매매를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사전에 요거 부분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걸 빠져나와야 되잖아. 이 물건 평생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출구 전략을 짜야 돼. 요 출구 전략은 언제 짜요? 요거는? 그죠? 입찰 전에, 입찰 후에. 낙찰 받고, 낙찰 전에, 그죠? 요것도 낙찰 전에 하는 거야. 낙찰 받고 나서, 아이고, 팔리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팔면 받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임대 수익을 받겠다. 그리고 대략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쯤 팔겠다. 이런 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내 계획에 맞지는 않아. 그래도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요게 이제 사후 처리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해야 할 일, 낙찰받고 해야 할 일들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절차 분석은 우리가 경매 매수인이, 경매 입찰자가 투자하면서 알아야 할 경매 진행 절차.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과정을 여기 도표를 하나 해드렸죠. 그것만 보시면 문제는 없어요. 뭐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그런 두꺼운 책을 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 시간에 차라리 물건 하나 더 찾고 현장을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시간이.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게 권리 분석.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이 문제 있나요? 라고 할 때 권리상의 하자가 있고 없고 우리가 사전에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 분석. 물건상의 권리를 확인했는데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물건 분석이죠. 이게 오늘 공부할 건 이제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서류가 있죠. 부동산 볼 때 보는 서류가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부등본 보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고 여기에서 융자가 얼마 설정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울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돼 있어요. 모든 부동산 등기부는 다 그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유형을 할 수 있죠. 토지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 이게 나눌 수가 있고, 건물에서도 이것도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나 더 쪼개져요.
집합 건물 등기 부등 거는 말 그대로 아파트, 연립, 빌라, 오피스텔, 구분상가. 하나의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쪼개서 하나를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제부가 두 개야. 집합 건물은 그래서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요. 그냥 일반 단독 주택이다, 단독 건물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집합 건물이 아니면 표제부를 해서 부동산 표시만 쫙 나와. 이 차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집합 건물 표제부가 중요해. 거기에서는 말씀드렸죠.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이 어떤 건 없어. 이거를 뭐라 하냐면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요. 등기가 안 됐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와. 대지권 미등기. 이 대지권이 없다면 만약에 없는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내가 그 대지권을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사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 대지권 미등기를 왜 미등기고 요거는 우리가 대지권을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긴 했어요. 이번에는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요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지권 부분에 토지 별도 등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지권은 있는데 이 대지권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 등기 등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그런 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적어줘요. 이 대지권이 어떤 권리 제한이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합 건물에서 표제부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권리 분석은 요거예요.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 등기. 근데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걸 내가 등기부등본을 못 보더라도 우리 감정평가사에 또 기재를 해줘. 감정평가사가. 그 놓치는 일은 거의 없어. 등기 안 돼도.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내각물건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지권이 미등기다. 토지별도 등기 있다. 이걸 또 기재를 해줘. 친절하게. 그래서 그거를 그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면.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게 돼요. 네. 자, 요게 중요하고, 이제 갑구에서는, 갑구는 어떤 걸 적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게 적는데, 여기에는 소유자 이름도 적지만, 이런 게 들어가요.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강제면 강제, 경매, 등기라는 게 여기 또 각도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을구를 보면 을구는 소유자 이외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는데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등기가 되냐면 지상권, 내가 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있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등기가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갑구에 이런 게 등기가 되고 을구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더라.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뭐 이게 여기에 등기되든 이거 사실 상관은 없어. 우리 상식을 좀 이제 깔고 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우리가 이 권리들이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게 인수가 될 거냐 아니면 말소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설정이 많고 감유가 되고 뭐 근저당권 전세권 별게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경매가 좋은 게요.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도 소멸하고 뒤에 있는 등기들도 다 소멸을 시켜버려요. 경매에서는. 근데 매매에서는 이런 게 많이 설정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권리자들 하나하나씩 다 합의해서 말소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경매가 좋은 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게 되면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 아닌 것들은 또 인수되는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있잖아요. 보증금을 걸고 그다음에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보통. 그런데 등기를 안 하죠.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권리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그래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지금 말씀드린 우리 임대차 있죠. 아파트나 빌라 전세를 살면 보증금 주고 전입신고하고 끝나지 뭐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 없잖아요. 네, 등기를 안 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이 그 법이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그거를 보호를 해줘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네가 이렇게 등기한 것 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대항력이다, 우선 면제권이다, 최우선 면제권이다 이런 게 나와.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임대차는. 임대차에서 지금 이제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주택 아닌 또 상가가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가를 내가 하나 장사를 하려고 계약을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 내고 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약칭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상임법이다 이렇게 약칭해서 해요. 상임법도 특별법인가요? 예, 특별법. 민법의 특별법. 아, 주임법을 같이. 예, 요거는 다 민법에. 민법은 우리가 지금 뭐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는 다 이런 것들이 민법이거든요. 우리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규율하는 것들을 이제 민법이라고 하고. 이 특별법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돈 들여서 그런 걸 안 해도 되더라. 그러니까 등기부로 나타나지 않는 권리, 임대차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권리 분석은 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권리에서 뭘 그냥 말소기준 권리,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임대차 요것만 공부하시면 권리 분석은 거의 다 했어. 제가 이제 요걸 체계를 잡기 위해서 좀 더 기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이 또 특수물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 기지권. 요 등기부에 요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특수물건 중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것이 있더라.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고요. 사실 요거는 몇 가지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깊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 나타나는 등기부등본의 말소기준 권리,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요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사실 권리 분석은 해결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합류,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입, 전세. 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전세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뭔데?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매매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설정이 딱 돼 있으면 서로 간에 이거를 말소해준 조건으로 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권리자들하고 다 합의해서 말소를 할 거고. 근데 경매에서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다 자진적으로 말소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일괄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말소된다는 기준을 정해서 말소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법원에서. 강의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걸 강학성이라고 해요. 강의를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를 쓰고 요 권리들은 소멸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요거는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것들은 무조건 소멸해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자 여기서 이렇게 시간 순서에서 보면요, 요 부동산이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근저당 1억,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왔어.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니까 뭐 여기서 압류가 됐네. 여기서 누가 압류를 했네. 또 그러니까 뭐 사채업자들만 가지고 가압류가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막 붙었네. 이렇게. 자,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봐라 라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느 거예요? 예? 근저당.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여기 근저당 거. 그럼 얘도 말소 기준 권리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건 다 말소 기준 권리거든? 그럼 얘도 말소 기준 권리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설정된 거 있죠? 그게 말소 기준 권리를 쳐요. 얘들도 말소 기준 권리지만 가장 먼저 설정된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설정됐으니까 얘 말소 기준 권리고 얘를 비롯해서 이후에 설정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얘가 스스로 밀어버려요. 죽여버려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소멸한다. 그래요. 소멸한다? 그러면 얘 임차인 있죠? 얘도 소멸이야. 소멸한다는 거는 이 사람 보증금 보호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이. 자, 이번에 이렇게 보세요. 임차인이 이렇게 있어. 먼저 와 있어. 1억에. 이 임차인은 뭐냐면 전입하고 확정이자 받은 임차인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 임차인이요.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죠? 임차인의 근저당이죠. 그러면 얘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를 소멸한다 그랬죠? 이전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권리들이 소멸 쭉 하기 때문에 얘는 소멸이에요, 인수예요? 인수예요. 예.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야, 이 집은 뭐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깨끗하다는 건 뭐야? 근저당권이나 뭐 압류나 이런 것들 설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이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어디에 표시가 돼, 등기는? 갑부에 올려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경매에 기입 등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네. 얘는 그럼 소멸해, 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그럼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경매가 딱 들어가서 경매 기입 등기를 해놓잖아요. 그 이후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아니에서 여기서 압류가 들어왔어. 뭐 다른 채권자들이 또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지, 계속. 또 압류. 얘가 말소 기준 권리죠. 얘도 소멸해요, 인수해요? 다 소멸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만약에 이때 들어왔어. 경매 들어가고 나서 뭐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누가 보증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소액 보증금을 받는다고 얘기해서 짜고 치거든.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상관없이 제일 먼저 띄워주거든요. 일정 금액을. 그럼 이 사람은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거는 보호가 안 해줘요. 경매 전에 전입하고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그렇구나. 안 되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그렇죠. 전입해서 해야 돼요. 요번에는 얘가 토지인데요.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어.
어쨌든 지상권이 1순위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압류가 들어갔어. 말소기준권은 뭐예요? 근저당이죠. 얘 소멸이에요? 소멸. 얘도 소멸이죠? 얘는 지상권이 인수야.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한테는 내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너 땅을 사용했다면 뭐 얘가 기간까지 사용을 시켜줘야 돼. 이번에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죠? 쉽죠? 예. 담보가등기가 왔어. 자, 일단 가등기는요, 일단 쉽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내가 바로 소유권 이전은 안 하고 장래에 내가 먼 날 내 소유권을 그때 가지겠다. 미리 내가 찜해놓겠다. 임시적으로 등기를 가등기 침발라 놓은 거지. 한마디로 남 못 먹게 침발라 놓고 가등기 쳐놓고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야. 가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 목적이 가등기. 내가 1억을 빌려주고 이 집에 그냥 가등기를 쳐버려. 가등기를. 근저당은 그렇죠. 근저당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가등기야. 그래서 앞에 해놨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다. 똑같아. 근저당도 도난과 보면 경매 붙일 수 있잖아요. 담보가등기도 경매 붙일 수가 있어요. 경매 붙여갖고 1억 자기가 받을 거 빼고 남은 걸 소유자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담보가등기면 요거는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는 소멸하고 뒤에 것도 소멸해요. 근데 이게 소유권 가등기다라면은 말소가 아니고 선순위 인수죠. 인수예요. 근데 이 가등기가요, 등기부등본 보면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 이게 친절하게 써놓지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우리들은 요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받을 돈이 있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채권 신고를 하면 그건 담보가등기를 봐요. 배당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경매를 붙였다. 그 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지. 돈 받을 거 있으면 경매를 왜 붙여? 그리고 왜 달라고 그래? 그죠? 소유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 채권 신고, 돈 달라고 채권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 담보가등기. 그걸 안 하면 소유권 가등기. 법원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문건 접순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명세서에서는 확인이 아예 불가능. 물건 명세서에서도 적어놔요. 적어놓나요? 네. 초보자들은 이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는 담보가등기라고 확인이 안 되면 하시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물건이다. 그런 건.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말소기준 걸 찾아라 하면 여기죠. 근데 이 전세권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세모로 친 거는 뭐냐?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요, 이 전세권은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경매 신청.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얘는 말소기준 권리, 얘는 소멸한 거죠. 만약에 얘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얘가 경매를 붙였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얘야.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얘는 말소기준 권리는 인수야. 요거 보시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했을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예요. 만약에 전세권이 근저당이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 그럼 얘는 뭐 당연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저기지. 그죠? 최선순위 전세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는 이것을 정리하고 등기부에 나타나는 임대차
임대차는 두 가지가 있다랬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석에서는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 똑같아요.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에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안 해도 돼. 끝. 얘 사례로 1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 쳐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 쳐. 그리고 2월 1일 날 이 집의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0억. 와, 나 있을 때는 근저당권이 없어 깨끗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네? 뭐 모르잖아. 그 나중에 해도 매일 우리가 수시비 등기부에서 끼워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넘었어. 경매가 넘어왔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내가 낙찰자야. 얘 임차인한테 야, 내가 주인이니까 방 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라 그러냐면 못 빼. 왜? 나 너한테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대항력이 있어. 이 얘기야. 이게 대항력이야.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보증금. 여기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전입신고가 먼저 빠르잖아요.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전입신고하고 이길 0시부터라고 그래요. 자, 전입신고하면 언제? 이길 0시. 이길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1월 1일 날 얘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언제?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걔한테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걔가 인수하는 거야, 보증금을. 배당 요구하라고 오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보증금 얘가 전세 1억인데 전세 보증금 1억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 전입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내가 1순위로 이사 왔는데 돈을 얘를 다 떼어주고 난 안 떼어줘. 순위가 얘를 10억 다 떼어주고 얘 남는 게 없다고 안 떼어줘. 원래 얘부터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랬어요. 너는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후순위 얘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왜요? 난 전입신고자인데 그러려면 우선을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야 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보다 먼저 우선해서 1억을 끼워받으려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어야 돼. 얘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야. 이해되시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어야 돼요. 얘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를 했어야 돼. 이 차이는 그래서 배당 요구하였을 것 이렇게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해줘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해줘. 대신 배당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인한테 계속 받을 수 있어.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본인은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내가 얼마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밖에서는 배당 요구하면 보증금 얼마라고 뜨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럼 외부에서 야 이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입찰했다가 만약에 덜컥 뭐 수억을 달라면 어떻게 해? 못 들어온단 말이야. 무서워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그죠? 선순위 임차인들이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계속 유찰이 돼. 유찰을 시키면 결국은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아? 살는 임차인만 알잖아. 주인하고 알겠지. 그럼 야 이때 싸게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 신청 안 하고
본인이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저는 그 임차인들이 이제 상담 오면 컨설팅을 해줘. 당신 이거 좀 싸게 받으시려면 기회니까 그냥 대학력이 있는데 뭐 배당료고 굳이 해서 돈 받고 나가려냐.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뭐 누가 물어봐도 얘기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보증금 얼마 있다고 얘기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싸게 받아라. 배당료를 안 하면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오픈 안 하면 모르지. 몰라도 그 돈을 결국엔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난처하니까 계속. 그래서 보증금 미납 사유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권리 분석에서 미납 사유가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모르고 싸니까 계속 빠졌잖아. 아 이거 싸라고 낙찰 받았어. 그리고 받고 나서 찾아갔더니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 달라. 이러니까 나 몰랐다. 자기 잘못이지. 근데 사실 확정하지 안 봐도 전입 신고한 거는 물금명세서에 나오는데 그거를 확인 안 입찰하시는. 그거 그렇게 아니겠지. 자기는 아니겠지. 임차인 아니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왜 많아요. 근데 그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나요? 그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을 해결하는 건데 필수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는 현장을 가야 돼요. 일단 가서 뭐 간다고 해서 얘가 뭐 알려주겠어? 그렇지만 실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장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알려주든 말든. 근데 정말 본인이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안 알려주고 그 받을 의사가 없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또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람 성향이 다 달라. 물어보면 또 대답해준 사람이 있어. 제가 이따 사례를 여기 안 갖고 왔구나. 옛날에 꿈마을 것도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제가 이때 가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일요일만 있는 거야 집에. 일요일만 낮에 아침에만. 일요일 아침에 갔는데 운 좋게 만났어. 근데 본인은 남자가 보증금 4억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거짓말 한 사람은 아니더라. 우리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네. 이거 4억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됐다가 잔금 못 내고 보증금 딸렸지.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 그 계약을 한 사람은 알지. 예, 그거 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부동산에 시세 경매 나온 거 물어봤는데 혹시 이거 사장님 준비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맞아, 내가 했어. 보증금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알려줬어. 아니면 그냥 그 당시 전입 신고했을 때 전세 시세를 좀 파악해서 그냥 대충 좀 때려 맞춰가지고 전세.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전입이 오래된 것들. 내가 현장 갔는데 얘도 못 만났어.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방법도 있어. 그 당시에 아파트의 전세가 대략 나오잖아. 시세는. 그럼 이 정도 시세 많아봐야 이 정도 들어섰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정확히 운 좋게 실거래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네, 그 층하고 동하고 그 당시에 전입 나오잖아요. 전입한 거 비슷하게 내가 그 분담권 하나 맞대니까 그게 거래가 별로 없어. 나올라 아파트에서 전수인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거의 99%예요. 그래서 알았지. 이번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렇게. 자, 최우선 변제권 뭐냐면 이 집의 근저당권이 한 50억이 설정돼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5천에 나중에 이제 그 방 한 칸을 들어와요. 방 한 칸. 임대차. 지역이 어디냐면 안양이라고 쳐요. 서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디든 전 뭘 해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1월 1일 날 그리고 얘는 뭐 5월 1일 이렇게 해서 알고 들어온 거죠.
근데 왜 이거 받을 가망도 없는데 여기 들어왔을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해 주는 게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5천만 원이면 지금 최 5천은 5를 빼주니까 이 사람이 50억이 있어도 얘를 먼저 띄워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먼저 배당금에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해서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경매가 들어가 보니까 얘가 1순위인데 얘를 먼저 띄워주네.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리 도표가 있어요. 182페이지에 주택임대차 소액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 변제계획 써있죠. 그럼 맨 밑에 보면 2021년 5월 11일부터라고 써있죠. 예. 이게 그 위에는 2018년 9월 18일 법이 연도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보증금 범위가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경제가 자꾸 이제 나아지다 보니까 금액들이 올라가죠. 옛날보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 범위를 얼마로 잡았냐면 서울은 1억 5천만 원. 현재예요.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그 즉 서울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가 얼마까지 띄워주냐면 5천만 원을 띄워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 다 띄워주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면 5천만 원. 그럼 이제 그 밑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 있죠? 우리 안양은 여기 과밀 억제권역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고 그 이하일 때 4,3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띄워줘요? 네. 5천만 원 다 떼주는 게 아니고 4,300만 원. 만약에 소액 임차인 범위가 1억 3천인데 이 사람 보증금이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금의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1페이지 그 주택 사례 2023년 3월 10일 경기도 안양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개보다 앞선 2022년 5월 1일 금지당권 10억이 설정되어 있어. 지금 한 얘기하고 비슷하죠. 예. 여기서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은 얼마인가? 4,300이죠. 예. 맞히셨어요? 예. 2번 2023년 3월 10일 날 경기도 안양에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들어와 있고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2016년도에 5월 1일 날 금지당권 10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A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냐? 2,700이에요? 왜 위에는 4,300인데? 예, 그렇죠. 예. 예, 공부를 하셨네. 예. 전입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금지당권이 2016년이잖아요. 요거 담보물건 설정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봐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찾아보시면 2016년 5월 1일, 2016년 3월 31일부터죠. 예, 3월 30일부터 안양이니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2,700만 원이 돼요. 왜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을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감안하고 대출해 주거든. 근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것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걔한테 그걸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가를 한번 볼게요. 알던 김에. 상가는 똑같아. 대학력은 전입 대신에 사업자야.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요거만 바꾸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우선 변제권은 이사, 사업자 등록, 확정임차. 최우선 변제권도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 전입 신고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얘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쳐요. 이제 상가 보면 2023년 3월 10일 날 서울에서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에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 10억이 있어. 그러면 이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 얼마냐? 표는 192페이지에 있어요. 2023년 3월 10일 그 당시 적용 시점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럼 2019년 4월 2일부터죠? 예, 요 당시니까 그러면 담보물권이 일단 담보물권 설정인데 2022년이니까 뭐 같네 시기는. 그러면은 보증금이 서울이면 범위가 얼마예요? 9억이 아니고 그 가운데 소액임차 보증금은 6,500이에요. 6,500일 때 2,200만 원. 얼마를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해줘요? 2,200?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2천만 원을 해줘야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200만 원을 해주진 않겠죠. 그렇죠. 예. 보증금은 자기 받은 이상을 해줄 수는 없죠. 자, 2천만 원을 해주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게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가격이 9억 미만이어야지 여기서 보면은 6억 9천 미만이어야지 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원래 월세가 없으면 2천만 원 해줘요. 근데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걸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곱하기 100을 해. 그러면 얼마죠? 1억이죠. 1억 플러스 기존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해. 그러면 총 보증금이 1억 2천이 돼요. 그럼 1억 2천이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아니죠. 얘는 소액 대상이 아니야. 그 월세가 있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을 적용을 하고요. 그걸로 따진다. 그럼 주택은 월세가 있어요. 환산 보증금 따져요? 안 해요. 주택은 또 안 해요. 자, 메모하세요. 그러면 상가는 월세가 있으면 환산 보증금을 적용. 주택은 아닙니다. 왜요? 주택은 취지가 상가하고 좀 달라. 이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주거 생계를 이런 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요것도 영세상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월세 많이 내는 애들은 뭐 영세상인이 아니다,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죠. 근데 주택은 또 그렇지가 않아.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증금이 많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저는 요거를 권리 분석을 뭐 사례로 봤지만 여기 전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대략 8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022년도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거래들 있잖아요. 이철고 같은 면적 49.71이죠? 전형이 여기, 그죠? 49.71. 여기 보니까 실거래가 봐봐요. 전세가 13층이 금년 3월에 1억 5천, 작년 7월에 2억 5백. 그죠? 그러면은 전세가 3월에 1억 5천이면 뭐 진짜 1억 5천 받으면 이거 낙찰받아서 전세 줘도 내가 뼈가 아니야. 그죠? 이게 8천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되잖아 왜 이렇게 8천에 있지? 왜 8천에 있을까? 가족. 그 제가 생각해봐요. 아니 이거 등기부등본을 안 떼보고 들어와? 이 근저당권 1억 3,650인데 여기다가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말씀하신 대로 좀 가족이거나 좀 약간 좀 그러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최씨 경매 넘어갈 줄 알고 미리 임박해서 봐요. 경매 언제 들어갔죠?
경매 신청이 2020년 5월 4일인데 2월 달에 이제 경매가 들어갈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야. 소액 임차 보증금 거. 경매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미리 딱 준비한 거야. 근데 그래봤자 8천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고. 2,700만 원. 그렇지. 일단은 뭐 쓰기는 뭐 그 소액 임차 보증금 법인에도 던져놓고 받는 건 그만큼 받자. 아마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이해관계인이 MP의 자산재무가 100% 돈을 못 받잖아. 배당 배제 신청을 할 것 같아. 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근린주택 돼 있어요. 근린주택은 뭐예요? 상가주택을 근린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섞여 있는 거. 예. 보통 예전엔 저도 꿈이 상가주택 하나 갖고 밑에 장사하고 위에 집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꿈을 접었는데 여기 그 제빵소야 제빵소. 이가원 카페 제빵소. 카페 제빵소. 인상 같다. 인상 가보셨대요? 가보셨어요? 네. 어.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였어요. 어떻게 했던? 너무 별로였다고요. 너무 별로였어? 네, 주차장도 거의 네. 없고 네. 주인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어. 정말 같이 없었어요. 언제 가셨어요? 한 두세 달 전에 갔거든요. 두세 달 전에?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요거 나오고 나서 그냥 발품 열심히 하시는구나. 박수 쳐줘야 되겠다. 야, 사진 봐서는 이뻐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뻐 보이잖아. 그래서 네. 네. 요거요. 흑해서 한 거예요. 흑해서.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돼. 근데 저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면 이미 약간 저쪽에서 돈 빌리고 장사하는 데들 좀 안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장사를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 내부는 가보셨어요? 내부 가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 가기 싫었어, 네, 그냥? 네, 네. 아니 그럼 가서 빵이 하나 먹어보지. 아니 일단은 장사도 안 되는 데고요. 네. 약간 어. 가치가 없어요. 그래? 네. 커피하고 빵 하나 먹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네. 아니 제가 가서 하기도 너무 작고 아. 약간 안 좋아요. 네. 그랬어요? 저기를 보면서 저는 땡기고 싶어요. 우리가 본인 하시려고 난 못하겠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진이랑 실제랑 이렇게 다르구나. 아실 거예요. 여기 양평 여기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길 앞에다 세워두는. 요거는 상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혹시 이 상가는 보셨어요? 처음들 보시죠?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생긴 상가일 때 여기 끄트머리 여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코너 이렇게 대부사진 에스테틱 감정은 1억 5,600인데 빠져서 1억 920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임대차 관계를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1,000에 4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들어가셔서 상가 사무실 쭉 나왔잖아요. 그럼 주소 경기도 여기가 화성시잖아요. 화성시 병점동 딱 치면 나오잖아요. 얘 맞아요, 그죠?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에 매물들이 다 떠요. 그럼 얘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이 다 떠요. 월세 매매 다 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를 보고 싶다. 그럼 매매를 제가 월세를 눌러. 그리고 층수가 지금 지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가 나온 건데 1층만 보고 싶다는 1층 제외 지상층만 이렇게 되면 또 추려지잖아. 물건이 추려지잖아요. 그러면 얘잖아요. 요 물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찾아보는 방법.
네, 이거 시세가 얼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배당력을 안 하면은 세입자는 배당을 안 해주죠. 그리고 잘 보세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은 뭐야? 인수. 인수한다는 건 이 사람 보증금 1,000만 원 인수야. 그리고 인수하면서 그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최대 10년까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인수야. 승계.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갈 때 권리금 받아서 나가겠다. 그건 터치 못해. 권리금 받고 나가게 해줘야 돼. 예.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 뭐 권리금 주장 필요 없고. 그래서 상가는 매매를 사면 참 그게 힘들어. 내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매를 사면 내보내기가 쉬워.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물건 있잖아요.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나 관심 물건 하나씩 골라보시라고 했는데 그 물건 하나씩 좀 이렇게